네, 슬기로운 조사생활 청와대 인사 개편 논란 편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또 비서실 소속 정무, 민정, 시민사회, 국민소통, 인사수석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이 일괄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 지난 10일 날은 정무, 민정, 시민사회수석 교체가 발표가 됐고요. 또 12일 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임명이 됐고 사회수석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대상인 노영민 비서실장의 후임은 계속 유인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도 남호균 보좌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황희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국민들의 의견 몇 분 의견 목소리를 들어보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장 라인이 사표를 제출했는데 총 6명 중에 3명이 반려됐잖아요. 왜 3명만 좀 사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를 다 교체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개편할 때가 됐으니까 한 거죠. 그거는 세 사람은 다주택과 아마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선 그렇게 바꿔놓고 점차적으로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아마 바꿀 것 같지 않아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와대에서 솔선수범 해가지고 자기네가 이주택자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장 같은 사람은 두 개가 팔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 하나 그만둔 사람은 주택 2억 이상 더 해서 너무 해서 안 팔고 이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계나 그런 것도요. 전체적으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이 혹시 부족을 그럴까 생각인데, 잘 걸 사람은 데리고 있고, 좀 시원찮은 사람은 길이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은 모르겠고, 집값 때문에 분발을 심하게 한 사람이 있을 거고, 네네. 집보다 집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심하게 반발하시는 분은 그쪽에서 반발이 좀 있었겠죠? 강하게 반발한 사람은 사표를 썼겠죠?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른 사람 쓸 사람이 없으니까. 교체할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집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팔으라 했잖아요. 팔지 않은 사람들 당연히 다 버스에 끼고 책임 정치를 해야 안 될까요? 네네. 노영민 비서실장은 무주택자가 됐잖아요. 집을 다 팔고, 물론 그게 아무데라면 사면 되는 거지만은 무주택자가 되겠어요. 돈은 갖고 앉았는데. 그래도 그럼 팔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좀 다 팔아야죠. 딴 사람도. 지금 총 6분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남보좌관님 총평 한번. 예, 청와대 이제 수석들하고 비서실장이 사표를 냈는데 네. 이 부분들이 대통령께서 아마도 국면 전환용으로 네. 사표를 내라. 근데 그중에 이제 선별 수리하고 이렇게 국면 전환하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된 논란이나 네. 여러 가지 또 임기 후반부에 네. 이제 좀 대통령님의 좀 결정권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아마도 네네. 이제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이렇게 먼저 아마 대통령님한테 결정권을 드리기 위해서 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별로 의미를 크게 보지 않고 예. 이게 국면 전환이 되지도 않고 또 몇 분 수석이 지금 교체되고 했지만 의정원 네네네. 사이에 누가 되는지 아마 대부분 국민들은 이름도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이게 부동산 네.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대부분 공감을 하는 상황인데 가짜 뉴스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다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다 아니다 이런 반박도 청와대에서 또 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중요한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RN서치가 이번 주에 발표한 거는 40% 선이 무너졌다. 38.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이제 한 40분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조원 수석이 그만두면서 이제 청와대 지난 금요일부터 사의를 밝히고 나서부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김근식 교수는 이제 김조원이 뒤끝 장렬 퇴장이다. 학명 넘어 조기 레임덕 전조다. 레임덕이 온 거라고 보세요?
비슷한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 40% 네. 후반기에 그 지지율 이렇게 유지할 때 굉장히 막 탄탄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40%가 됐을 때도 되게 위기인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거 보면서 네. 이게 그렇게 분위기를 좀 서서히 이렇게 일종의 그 스타로 표현하자면 이제 빌드업을 좀 짜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 기사를 계속 보다 보면 네. 진짜 레임덕 온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뭐 반대로 40% 아직도 뭐 이렇게 유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도가 되면 네. 와 아직까지도 40%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 예. 일종의 그렇게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나 리얼미터는 41%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이제 RN서치라는 곳에서는 아무튼 처음으로 40%가 붕괴가 됐습니다. 레임덕이 지금 왔다고 보십니까? 레임덕이 지금 왔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다만 뭐 임기 이렇게 5년짜리 단임제 정권은 네. 후반부로 갈수록 어떤 이 전국 장악력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예. 벌써 뭐 그렇죠. 시중에서 정치권이나 차기 대권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네, 보면 네. 최근에 한 뭐 20여 년 동안 우리 민주화 이후에 집권 후반기 4년차 대통령으로서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 네. 지금 뭐 40%가 이제 혹시 깨지면은 뭐 언론이 갑자기 이제 관심을 갖고 레임덕 얘기하지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4년차 이제 저 정부의 대통령 지지율이 막 30%, 35%, 뭐 30% 미만 그렇죠. 평균 이랬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지율에서 30%에서 조금 올라가니까 지지율 반등, 뭐 견조한 지지세 네, 이런 네. 제목들이 많습니다. 네. 좀 과거에 보면.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이나 또 뭐 수혜나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뭐 집 두 채인 사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뭐 이제 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그런 거고 그 지지율 40% 전후가 네. 사실은 의미가 없어야 되는데 또 언론이 의미를 가지면 국민들이 또 그 의미를 또 확산시키게 되고 하는 거니까 네. 이 정권 의미가 없으면 또 우리가 리얼미터 네. 뭐 먹고 삽니까?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하실 겁니까? 중요합니다 사실. 네네. 근데 아무튼 그 김조원 전 수석의 가정사까지 막 얘기가 나왔어요. 집이 두 채라고 하니까 재혼했기 때문에 이 개인 가정사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박성중 의원은 사실 미래통합당 의원인데 보니까 군대 동기고 또 김 전 수석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입장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하고 같이 좀 대변해주다가 오히려 이제 이게 더 논란을 키워서 은근한 이제 군대 동기를 좀 디스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박성중 의원이 서초구 의원이죠 미래통합당. 아무튼 지금 김조원 수석은 뭐 항명 뭐 이런 얘기도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김종민 의원이 이제 좀 대변을 해준 거잖아요. 개인사가 있다고. 근데 아무튼 김조원 수석은 전 수석은 굉장히 난감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SNS 그러니까 이런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런 연락 막 되게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네네. 정보다 그러면서 오는데 막 뭐 가정사에 대한 얘기도 막 돌아다니고 네. 막 그 특히 이게 또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뭐 박원순 시장님 그때도 계속 밭이다 그러면서 뭐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서 뭐 이전에도 그랬고 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 명분으로 네.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알아야 될 어떤 문제들도 있겠지만 네. 뭐 그걸 어떻게 걸러야 될지는 저도 아직 판단이 안 서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슈가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막 되게 좀 뭐랄까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좀 호기심을 유발하고 네. 그러니까 더 파보고 싶어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의 명분에 기자들은 또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개인사를 파내서 네. 전혀 쓸데없는 것까지도 끄집어내면서 네. 단독 때리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기도 했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런 메시지라든지 그런 강력한 어떤 부동산 규제에 대한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당장 참모진들,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당장 그 바로 곁에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뭔가 철학을 받들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때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렇게 개인사까지 막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김조원 전 수석 논란을 촉발시킨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란 말이에요.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김조원 전 민정수석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촉발은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시겠습니까? 해명하세요. 아니 저도 뭐 네. 진성준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사를 이렇게 밝혀야겠다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뒷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이런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명분으로 해서 잘 됐다 하면서 개인사를 파보고 네네. 그게 이제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개인적인 내용을 찾고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 당연한 것처럼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한 비판인 거고 예를 들어서 청와대 내에서도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듣긴 했지만 네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옹호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견해는 다르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지적한 거는 이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개인사까지 다 이렇게 네네. 뒤져볼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을 쌓는 거 그거가 전 잘못됐다고 얘기를 드린 거. 보니까 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 정도의 그냥 인터뷰에 답변하는 정도로 나간 건데 이게 이제 좀 약간은 확대 재생산된 것 같아요. 연합뉴스 기사를 제가 보고 있는데 진성준 의원도 좀 난감했겠네. 이게 진성준 의원 지난번에도 100분 토론 때 이게 마이크 꺼진지 모르고 말씀 좀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내막을 잘 모르는 맞아요. 상태에서 네. 지금 뭐 가정사하고는 상관없는 발언이었고 그쵸. 아마 그 무렵에 다른 강기정 수석이나 다른 수석들은 이 마지막 수석 비서관 회의에 네.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절차를 갖춰서 이렇게 네. 퇴임을 했는데 이 지금 김조원 수석이 민정수석이죠. 그분만 이제 뭐 마지막 네. 수보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미리 심사서 가버리고 뭐 단톡방에서도 수석들 단톡방에서도 그냥 짧은 말 이렇게 놓고 가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그러네. 그런 표현이 이게- 좀 예, 사실은 예. 좀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었죠. 네, 네. 굳이 예. 뭐 사실 과거에 보면 장관들도 자기가 이 교체되거나 경질된 부분을 신문 보고 아는 사람도 많고요. 네, 네, 네.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또 그쵸. 수석 비서관들도 뭐 이렇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을 교체하면은 네. 뭐 과거에는 휴가 중에 수석이 이제 자기가 휴가 중인데 부랴부랴 그걸 또 당일에 교체됐다는 걸 알고 와서 네. 뭐 급하게 그냥 악수만 하고 가고 이런 사례도 뭐 있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 민정수석이고 네. 또 본인이 뭐 대통령하고 이분은 이제 아주 그 뭐 친분도 두텁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가족이 네. 그걸 뭐 아주 반대하고 네. 뭐 본인 재산도 아니고 그게 네, 네. 개인 재산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대통령한테 계속 이제 누가 되고 그 집에 두 채 가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계속 그게 전폭되고 하니까 참 고통스럽고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네, 네. 뭐 미리 나가는 그런 개념이겠죠. 뭐 멋있게 뭐 가서 인사하고 뭐 이럴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죠. 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 가뜩이나 진성준 의원은 뭐 공격을 많이 받는 여당 의원 중에 한 예. 분이기 때문에 예. 미래통합당 보좌관인데 대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만나면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할 것 같고요. 아, 예.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참 외로우실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더 남은 기간은 외로워지겠죠.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영상 편지. 네. 개인적으로 근데 만나신 적은 전 한 번 뵀어요. 한 번. 네. 언제 뵀습니까? 근데 대통령 되시기 전에. 되시기 전에. 네, 그 전에 뭐 이렇게 캠페인 국민 캠페인 할 때 네. 환경 그 관련해서. 그때는 어떤 입장이셨죠? 아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는 그냥 청년 단체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그때 인상은 한번. 어땠어요? 처음에 한 거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네. 그때는 뭔가 이제 이 많은 그 국민들이 기대도 하고 막 되게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또 그리고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지난 한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점점 더 이제 외로워질 거고 네, 저도 이 작은 단체 운영하면서 사람이 외로워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뭔가 내 얘기를 할 데가 없어지고 네, 네. 이 얘기를 편하게 했다가 왜곡해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네. 저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총선 기간 동안에 뭐 대통령님 얘기를 총선 기간에 막 여기저기서 하는 사람들 들었어요. 이게 뭐 꼭 이 안에 관계자들 떠나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좋으니까 잘 나오니까 네, 네. 다 대통령님 팔려 그러고 네. 정작 대통령의 뜻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네. 참 리더라는 게 힘들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게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될 것 같긴 네, 한데 네, 네. 남은 임기까지 잘 네. 마치시고 뭐 나중에 언젠가 한번 뵙게 되면 네, 네. 참 한번 이렇게 존경한다는 말씀 드리고 네, 네. 싶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뭐 지금 일시적으로 좀 힘들긴 한데
다시 조금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시적으로 뭐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갑자기 이슈라든지 한꺼번에 겹쳐가지고 예, 한 번에 겹쳐가지고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하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왕좌왕하면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어쨌든 촛불 이 혁명을 통해서 네. 만든 대통령이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어쨌든 뭐 4대강부터 해서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네. 좀 거침없이 갈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그렇다고 그냥 뭐 제껴버리고 막 네. 뭐든지 막 이렇게 밀고 가라 이런 뜻은 음. 아니고 예, 아까 뭐 원칙주의 말씀드렸지만 원칙대로 하면 어떤 뭐 저항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칙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가 네. 1위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경제 이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 0.4%, 0.8인가? 0.8이었나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 중에서는 아무튼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물론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뭐 내년도 경제 지표가 또 굉장히 악화돼서 아주 지표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제 초를 치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번 주는 좀 그 호재들도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시기적으로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 사실 지난 총선을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거는 대통령 지지도도 높고 이해찬 대표가 사실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어떤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어왔고 또 내각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계셨고 하다 보니까 뭐 아주 탄탄하게 잘 갔죠. 그리고 이제 언론도 상당히 또 협조적인 부분도 있었고 또 유튜브에서는 김어준 공장장 총수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까지.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지금 스피커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당은 당대로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29일까지는 좀 불가피할 것 같고 장마, 홍수, 더위 뭐 계속 그때까지는 이어질 거니까. 근데 전당대회가 좀 지나고 나면은 약간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일단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 남보자님 어떻게 전망하시죠? 떨어질까요?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길 바라죠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 제 속마음을 보고 계십니까? 근데 대통령이 거의 예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 못지않게 또 지금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막 그렇게 뭐 갑자기 막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좀 내려가더라도 어느 선은 또 유지하다가 네. 또 경우에 따라서 반등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아직도 이 뭐 기간이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이 임기가 3분의 1 이상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막 한반도가 늘 경랑이고 우리나라가 뭐 당장 내일 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라인데 임기가 3분의 1이 남아 있고 한데 또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요구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당과도 대화를 많이 하시고 네.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참 이제 사법부의 아직 최종 판단, 대법원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법률적으로 근데 예.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는 국민 통합을 이제 한다는 취지에서 지지율이 오를까요?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정의당 지지층이 진보 지지층이 좀 떨어져 나갈까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진보층은 반대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워낙 진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는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게 엄청 오래된 것 같지만 워낙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얼마 안 지났거든요. 네. 근데 벌써 뭐 사면을 하고 사면난다는 것은 이 책임을 어느 정도 이제 덜어주자는 건데 네. 그 시기가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아직 안 되는 걸 알 텐데 네. 전 모를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엔 이 지지자분들한테 좀 어필을 하는 게 아닌가. 그쪽 네. 당에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잘 아시잖아요. 왜 이런 화두를 던졌을까요? 그분은 또 네. 그분대로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네. 뭐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계속 뭐 그분이 지금 누나라고 진짜 했습니까? 누나라고 한 적은 없는 거로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없다면서요. 근데 예.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뭐 예, 보도가 그건 되기도 뭐, 예, 했는데. 뭐 본인한테 듣기로 누나라고 한 적도 없고 아, 그리고 팩트네. 예, 심지어 뭐 남보장관님 독대한 이렇게. 적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독대한 적도 없다고요? 예, 아, 근데 항상 여러분하고 같이. 예, 여러 명하고 뭐 뵌 적은 있어도 원래 독대 잘 안 하시는 스타일.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오히려
2012년도에도 보면 이 그때 5.16이 뭐 쿠데타나 혁명이냐 막 이제 그 2012년 7월 8월 무렵입니다. 네. 경성 캠프 내에서 그때 아무도 이제 대통령한테 5.16이 쿠데타입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면전에서 네. 대통령님 5.16은 쿠데타입니다. 네. 쿠데타의 정의가 이 무력으로 정부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블로우 더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쿠데타는 쿠데타라고 인정하고 5.16의 결과로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고 해야 되지 그걸 쿠데타라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때 이제부터 아주 이렇게 좀 많이 배제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요. 예, 그 후에도 당 사무총장을 할 때도 뭐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요청한 그 재보궐선거 때 네네. 그 인사를 공천을 안 해가지고 또 직접 뭐 청와대에서 연락도 받고 당신 아주 곤란하다. 그래서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뭐 누나 동생 사이는 아니다. 예, 뭐 근데 국회에서 뭐 연설할 때는 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악수 또 청하면 또 누님은 또 인사를 또 악수를 예, 해주고 그때 뭐 그랬죠? 언론에도 나왔었죠. 그때 뭐 네네. 반갑게 이렇게 반가운 마음에 그랬던 것 의원이 아주 같은데. 구치성 되게 좋은 것 예, 같아요. 반가운 마음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정진석 의원이었는데 또 정진석 의원한테 제지당하고 그것은 의전 프로토콜에 맞지 않다고 해서 또 일침을 당하고 뭐 네.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나 아주 그 대통령한테 옳은 얘기를 많이 하다가 좀 많이 불이익을 받은 그런 그런 면도 의원입니다. 있었군요. 예. 그냥 무조건 누님 잘 하면서 예. 구치성 있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쁨만 받았던 사이는 아니었군요. 그런 분이었다면 수도권에서 인천에서 2번이나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건 어려웠겠죠. 저 무소속으로 예. 이번 복당을 언제 시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최근에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보도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하면서 이제 국면 전환에는 탁월한 또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황 의원님 바쁘셔가지고 이제 빨리 다음 스케줄 때문에 방송을 더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남보좌관님은 이제 대구로 휴가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예. 오늘 청와대 인사개편 논란편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보좌관님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황 의원님도 다음 스케줄 잘 소화하시고 오늘 슬기로운 조사생활 청와대 인사개편 논란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